자, 이제 정말 재생에너지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성공이 오히려 새로운 숙제를 던져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에너지 지도를 데이터로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가격 하락의 비밀.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은 뭔지, 또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전 세계 에너지판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속도의 재생에너지 혁명입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565기가와트. 이게 2023년 단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새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거든요. 지난 20년을 통틀어서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덧 3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노란색 태양광, 그리고 파란색 풍력. 이 둘이 거의 전부를 이끌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엄청난 혁명 뒤에 숨어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 그게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돈, 즉 비용입니다. 이야, 이 그래프는 정말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태양광은 제일 싼 화석 연료보다 무려 400%나 더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50% 이상 더 싸졌습니다. 이건 그냥 가격이 좀 내린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용 붕괴라고 불러야 할 정도죠.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점진적인 하락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아예 판이 뒤집히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가격 하락의 혜택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중국은 정말 압도적으로 싸죠.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아직도 꽤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너무 빨리 달려서 숨이 차오르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4개의 아주 큰 허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다음 단계는요. 바로 이 4가지 허들을 넘는 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 둘째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어떻게 잘 섞을 것인가 하는 문제, 셋째는 그린 수소 같은 새로운 기술을 진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바로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허들, 바로 산업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뭐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다, RE10이다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아예 물건을 팔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된 거죠. 1650기가와트.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다 지어놓고도 전력망에 연결을 못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의 용량입니다. 말 그대로 전력망에 거대한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요즘 앞서가는 나라들은요, 단순히 송전선을 더 짓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전력망 전체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상 배터리처럼 활용해서 전기가 남을 땐 저장했다가 모자랄 때 꺼내 쓰는 그런 시스템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허들은 이런 겁니다. 철강이나 화학 공장처럼 그냥 전기로 돌리기 어려운 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까요?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그린 수소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얻는 진짜 깨끗한 연료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허들,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발전소를 지을 땅을 구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정부가 아예 나서서 발전소 짓기 좋은 곳을 지정해주거나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을 장애물로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전 세계적인 과제들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국의 사례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그리고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한국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4%입니다. OECD 평균이 25%니까 정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순위는 186개국 중에 100위로 낮은 편인데 태양광이라 풍력처럼 변동성이 큰 최신 재생에너지 발전량만 놓고 보면 세계 14위로 최상위권이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이 처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가야 할 길은 명확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험난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허들들을 넘어서 에너지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 세계적인 정책 해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핵심은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에서 이걸 우리 시스템에 어떻게 잘 통합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해요. 예를 들면 전력망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배터리 같은 기술에 보상을 해주고 기업들이 녹색 에너지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그린 수소 시장을 빨리 키우고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나누는 걸 아예 법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싸고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에너지의 다음 장을 열게 될 겁니다.